뭐 지금 우리 당이 처해 있는 상황을 보면 검증된 리더십, 김기현이가 꼭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아직 전당대회 시기가 확정되어 있지도 않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서 출마선을 하는 것이 도리일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당장은 그 인지도가 낮기 때문에 국민들이 김기현을 잘 모르시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낮게 보이지만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근 나온 걸 보면 이제 두 자리 숫자의 지지를 보인 것도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반짝반짝 빛나는 김기현, 감춰진 보석 김기현의 진가가 드러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여론조사는 당심이라고 표현할 수가 없고요. 우리 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 우리 책임 당원들이 아닙니다. 당원들 중에서도 그 당비를 내는 분에 한해서 유권자 투표권이 주어지니까요. 그분들만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큰 신뢰도가 없다. 앞으로 본격 레이스가 시작되면 우리 당원들은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쳐다보니까 비교해보면 상품은 김기현이가 제일 낫다는 걸 확실하게 아시게 될 겁니다. 그 당의 대표를 뽑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다른 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우리 당 대표를 뽑으면 안 되겠죠. 그건 역선택이 생기는 것이니까요. 그런 면에서 보면 그건 당연한 원리 아니겠나 싶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가 잘 결정할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당의 뿌리, 정통성을 가진 후보는 김기현이다. 그걸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둘째로 검증된 리더십이다. 우리가 소수 야당이고 그야말로 거의 빈사 상태에 있던 작년 그 위기를 극복하고 당내의 많은 분란도 잠재우면서 원내대표로서 대통령 선거의 승리를 이끌었던 주역, 바로 그 당의 사령탑, 검증된 그런 리더십, 그것이 바로 김기현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당내 의원들 사이에 또 원외위원장을 포함한 많은 분들 사이에 이게 그 신뢰가 있는, 믿을 수 있는 지도자다. 이렇게 제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뭐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 당에 갑자기 들어온다거나 또 그동안 신뢰를 잃었던 분들이라거나 이런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대표가 되겠다고 나서는 것보다는 훨씬 더 경쟁력이 제가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름을 거명하는 것은 그렇고요. 우리 당내에서 뭐 서로 간에 경쟁하면서 구체적으로 뭐 이름을 거명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어떤 분이 어떤 정치 역정을 걸어왔는지 다 국민들께서 잘 아실 것이라고 보고요. 특히 당원들은 더 잘 알고 있죠. 어떤 분이 그동안 정치 역정에 보니까 어떤 당을 만들었는데 또 조금 있다 보니까 그 당이 없어졌다가 또 분당을 했다가 또 합당을 했다가 또 창당을 했다가 이렇게 계속 반복해오는 실패 역사를 써왔다 그런다면 그렇게 검증되지 않은 실패의 역사가 검증되었을 뿐이지 성공의 역사가 검증되지 않은 그런 분을 과연 우리 당의 대표로 뽑을 것이냐. 저는 당원들이 그런 분에 대한 충분한 판단을 할 것이라고 보고요. 어떻든 우리 당은 지금도 소수당입니다. 뭐 여당이지만 소수당인데 힘을 합쳐서 똘똘 뭉쳐도 일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만큼 심각한데 그러자라도 지금 적은 숫자에 그게 또 분열의 리더십이 들어온다. 갈라치기 해가지고 서로 내부에 손가락질 한다. 그러면 우리 선거를 어떻게 치르고 윤석열 정부를 어떻게 성공시키겠습니까? 더구나 바로 직전에 우리 당 내부에서 뭐 개판 논쟁이라고 뭐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분열적 리더십을 보이는 바람에 엄청난 고통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다시 또 반복하겠다. 아마 우리 당원들은 그것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윤석열 정부의 이 미완성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초기에 좀 시작을 하다가 제대로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공정과 상식의 회복, 공정하게 상식이 통하는 사회 이렇게 만들어 보겠다고 시작했는데 초기에 여러 가지 그 걸림돌들 때문에 지금 잠시 주춤하고 있는데요. 다시 당 지도부가 앞장서서 이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는 그런 제도로 그런 형태의 그 정치 문화 그리고 실적을 만들어내겠다. 그것이 김기현이가 해야 될 과제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하나씩 조금씩 이제 풀어내놓을 겁니다. 한꺼번에 내놓으면 이게 안 되니까 시기에 맞춰서 어떻게 김기현이가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미래의 비전이 있고 이거 살고 싶은 나라다. 뭐 이런 생각이 들도록 만들 수 있을 것인지 한번 기대하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뭐 문제점 이렇게 평가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너무 이릅니다. 아직 정부 출범한 지 6개월도 채 안 된 시점에 문제점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 일을 하기도 전에 문제점부터 제시하라는 것이니까요.
특히 거기다가 거대 야당이 우리가 하겠다는 정책이나 법안들을 지금 전부 다 가로막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작정 안 된다 그러고 있고, 특히 지금 민주당이 보니까 이번에 제출한 예산 자기들 마음에 안 드는 건 전부 삭감하겠다고 그러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정책적 수단이나 법률적 수단을 쓰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환경이 있다. 그런 차원에서 사안을 봐야 되는 것이고요. 성과의 평가라는 것은 좀 시간을 두고서 봐야 된다. 지금 초기에 몇 달 사이에 갑자기 뭐가 벼락치기해서 뭐가 달라질 거라고 기대한다면 그건 조금 과도한 기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그 보통 허니문 기간이라고 해서 뭐 대통령이 새로 출범하면 다른 당의 경우에도 국민의 뜻이 그 대통령을 뽑은 데 있다 그러면 그걸 존중해주고 일정한 기간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상식이거든요. 그동안 대통령이 뽑히고 나면 다른 정당의 경우에도 저희들이 야당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허니문 기간이라 해서 일정한 기간, 적어도 6개월 정도는 지켜보고 그것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아예 처음부터 일 못하게 처음부터 가로막았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그 색깔이 무엇인지를 드러낼 수 있는 시간이 사실상 주어지지 않아서 제대로 된 평가를 못 받고 있는 아쉬운 점도 있고요. 또 초기 뭐 인사 과정에서 낙마하는 인사들이 좀 발생하는 과정에서 또 조금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좀 덜 준비된 장관 후보가 아니냐 이런 논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뭐 이유를 뭐 대라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우리 당내 혼란이 많이 지속되면서 대통령 임기 초기에 여당의 지도부가 뭐 공백 상태, 거기다가 심지어 내부 갈등까지 커졌기 때문에 그것도 또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또 무엇보다도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던 이 언론, 특히 방송을 중심으로 한 언론 환경, 그대로 지금 그 사람들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서 계속 사실상 민주당의 홍위병 역할을 한다. 어떤 방송의 경우는 아예 민주당 대변인보다 더 심하게 홍위병 역할을 한다는 생각이 드는 방송들도 있습니다. 가짜 조작 뉴스를 막 해대면서 도리어 큰 소리 치는 방송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들이 국민들에게 미치는 그런 나쁜 영향, 그것 때문에 오해를 받는 부분들도 있다. 그런 점들이 앞으로 풀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소통에 대해서는 굉장히 활발하게 하시는데 너무 소통을 많이 하시는 것 같다. 매일매일 그냥 도스태핑을 하면서 매일매일 현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건의도 아마 대통령께 드린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때로는 조금씩 시간을 두고 인터벌을 두고서 물론 소통해야 되긴 합니다만은 조금씩 인터벌을 두고서 말씀하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도 가끔씩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죄 없는 민주당을 끌고 가서 동반 자살하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죄를 지었다는 혐의는 이재명 대표 개인의 일이고 민주당과 관계가 없었던 일입니다. 특히 자기 주변에 있는 측근이라는 사람들이 지금 아예 민주당에 들어가서 다 장악하면서 민주당을 사실 사당으로 만들어버렸단 말이죠. 이런 방식을 해서 민주당이 그동안 지켜왔던 그런 정통성, 그 정신, 뭐 DJ 정신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신을 완전히 짓밟아버렸다.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야말로 민주당의 최대의 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더 이상 그렇게 동반 자살하는 것 중단하시고 자신이 받고 있는 그 엄청난 혐의의 무게, 그에 대해서 깊이 숙고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우선 이기는 리더십이 필요하겠죠. 다음 총선을 앞두고서 우리가 대표를 뽑는 것이고 내후년 총선은 거기서 과반을 우리 당이 차지하지 못하면 윤석열 정부는 남은 임기 아무것도 못할 것이다. 지금도 못하고 있는데 내후년 총선에서 만약에 우리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쁜 환경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이기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기는 리더십은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기는 역사를 만들어 왔는지 만들어 오지 못했는지를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다. 제가 원내대표 1년을 맡아 있으면서 그 악조건 속에서도 당의 많은 갈등들도 있었고 소수당, 국회에서 100석 남짓되는 그 의석을 가지고서 치열하게 민주당하고 협상할 것 협상하고 싸울 것 싸우면서 대선을 치렀거든요. 결국 대선에서 저희들이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리더십, 이기는 리더십, 그것이 김기현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소통과 통합에 관한 것인데요. 당내 많은 구성원들 사이에
서로 교감도 하고 때로는 뭐 다른 의견이 있으면 그걸 또 들어서 수용하기도 하고 조율하기도 하고 그런 면에서 누구보다도 저는 확실한 그 검증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다양한 의견들을 다 녹여내면서 작년 1년 내내 그 많은 논쟁들 속에서도 당이 분란 없이 한 일렬로 딱 질서정연하게 진군해 왔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김기현이가 누구보다도 앞서 있는 리더십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이게 정책 역량입니다. 정책 역량. 저는 당의 여러 가지 정책 분야 일을 많이 해왔는데 왜 정책 역량이 필요하냐. 저희들은 야당이 아니고 여당입니다. 여당은 어떻게 평가받느냐. 말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다. 야당은 네거티브 캠페인으로 야당은 여러 가지 득점을 할 수 있지만 여당은 네거티브 캠페인으로는 득점을 하지는 못한다. 상대방에 실점을 줄 수는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득점을 하려 그러면 우리가 포지티브 캠페인을 해야 된다. 그 포지티브 캠페인은 뭐냐? 바로 정책 역량이다. 어떻게 경제를 살려내고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우리 청년들이 무슨 미래의 꿈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신감을 불어넣어 드리고 그리고 국민들이 호주머니가 두툼해지고 또 집값이 안정화되어서 내가 열심히 일만 하면 내 집 마련할 수 있겠다. 그런 꿈을 가지게 되고 이런 성과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당의 대표는 그런 리더십이 필요할 것이다. 정책 역량을 가진 리더십이 필요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뭐 작년 대통령 선거 1년 내내 원내대표를 맡아 있으면서 소수 야당을 이끌고서 대통령 선거의 승리라고는 기적을 만들어내었던 그런 주역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총선을 총괄지휘했던 당의 원내 사령탑이었죠. 그래서 이기는 리더십은 제가 확실히 검증받았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둘째로 정책 역량을 갖춘 면에서는 제가 누구보다도 그동안 정책 분야에 일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집권 여당의 정책위원회 의장도 하고 정책조정위원장도 하면서 정책 역량을 다 분야에 걸쳐서 키워왔기 때문에 그 점에서도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누구보다도 뛰어나다 생각하고요. 또 소통과 통합의 리더십을 보더라도 누구보다도 작년을 돌아보시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수많은 내부의 갈등들이 있었지만 단 한 번도 우리 당이 깨어지거나 중간에서 이탈하는 사람 없이 그야말로 앞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소통과 통합을 만들어냈다. 그것이 대선 승리의 견인차였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가장 책임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총선에서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경제 살리기입니다. 국민들의 호주머니가 좀 두툼해지고 그리고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주택값이 하향 안정화되고 그래서 내가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생기고 열심히 일하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 내가 그래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하면서 미래의 꿈을 키워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경제 살리기다. 그것이 내년 총선에서 우리 당이 제시해야 될 어젠다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겠다. 그것을 우리가 좀 더 실천적으로 국민들에게 보여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탄생은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자. 더 이상 내로남불은 안 된다라는 국민적 인식에 바탕하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고요. 근데 그것이 좀 진행되다가 좀 주춤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당 지도부가 새로 공정과 상식의 회복을 위한 구체적 과제들을 개발하고 그 과제들의 실천 전략을 제시하고 그것이 내후년 총선에서의 어떤 시대 정신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당연히 보수의 결집을 해야 되고요. 당연히 당의 개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따로따로 대립되는 개념이라고 인식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당의 뿌리를 잘 찾아서 그 뿌리를 건강하게 만들면 당이 개혁되고 더 발전하고 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뿌리만 찾자 그래서 땅 밑으로만 들어가면 그러면 안 돼. 뿌리를 튼튼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줄기를 잘 세우고 잎을 그리고 꽃을 열매를 맺도록 해야지. 그게 두 가지가 동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결국 중도표라고 하는 것은 그 당을 신뢰할 수 있느냐, 저 당이 일을 잘하느냐 여부를 가지고 평가한다고 봅니다. 말 잘하는 정당이 아니라 일 잘하는 정당을 국민들은 평가할 것이다. 그것이 중도층이 가지고 있는 평가의 기준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들이 여당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경제를 잘 살려야 되느냐. 지금 고물가에 또 거기다 고환율에 또 지금 고금리까지 겹쳐 있지 않습니까? 에너지난도 지금 다가와 있고요. 거기다가 일자리는 사라져 버렸죠. 또 안보 위기까지 지금 닥쳐와 있죠.
그야말로 악재가 지금 거듭되고 있는데 이런 때 불안한 우리 국민들 그분들에게 어떻게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그 역량을 보여주느냐 그것이 중도층을 공략하는 저는 그런 우리의 전략이라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정말 열심히 일하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봅니다. 최근에 내고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 과거의 발언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안보의 면에서 보면 북핵이 훨씬 더 지금 위기를 더 가중시키고 있고 심지어 아예 북한이 우리를 공격하겠다, 핵 공격하겠다고 선제 공격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마당인데 그에 대해서 보수의 목소리를 안 낸다 그러면 그거는 보수당이 아니겠죠.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고 이재명의 부패에 대해서 부패 척결하자. 그 얘기를 제가 지금 내고 있는 것이니까 그건 보수 진보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반부패의 목소리입니다. 작년에 제가 이재명의 부패 의혹에 대해서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한 톤으로 얘기했습니다. 비대위 종합백화점이라고 하기도 했고 당신이 간접살인한 책임이 있다까지 제가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비교해보면 오히려 더 온화한 메시지가 요즘 나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제가 느낀 건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생기니까 뭐 전황이 왔다 갔다 그러긴 합니다만 어떤 경우에도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입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부상당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크라이나가 특히 여성들의 경우에 여성과 아이들의 경우에 러시아 군인에 의해서 참혹한 그런 피해를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외신을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여성들의 경우에도 자기와 자기의 가족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군사훈련 정도는 필요하겠다. 그러지 않으면 전쟁이나 위기 시에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이 여성과 어린이가 안 되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자기를 방어하고 극한 상황이 되면 총기를 들고 쏠 수는 있어야 된다. 총을 쏠 줄 알아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극한 상황이 된다면.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자기를 지키기 위한 자기 자위의 수단으로서 기본적인 군사훈련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비현실적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저는 황당히 짝이 없습니다. 아니 여성들은 총을 못 쏘나요? 여성들은 자기를 방어하기 위한 훈련을 받는 것이 그러면 비현실적이라는 건가요? 황당히 짝이 없는 주장이고요. 그게 왜 남녀 갈등, 양성 갈등을 부추긴다는 주장인지 그 주장도 황당히 짝이 없습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고서야 그걸 어떻게 반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반박할 가치조차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자체 핵 개발에 대해서 현실성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해보지도 안 하고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랑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도전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생각하는 체념해버린다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는 저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 되는 목표인지 되는 목표인지 해봐야 아는 거죠. 정주영 현대 그룹 명예회장 그분이 했던 모토가 임자 해봤어 이거 아닙니까? 해보지도 안 하고 왜 안 된다 그러냐 이런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자체 핵무장하는 것이 가장 우리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확고한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되는 것은 맞는데 다만 그것이 하루아침에 되지 않으니 지금부터 우리의 궁극적 목표를 제시하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나아가자. 그러니까 그 나토와 같은 핵 공유 같은 것도 우리 선택이 될 수 있고요. 또 그보다 좀 다르게 변형된 한국형 핵 공유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괌 같은 곳에 핵무기를 365일 24시간 계속 배치해 두고 그 핵무기의 기획, 운용, 그리고 훈련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토처럼 같이 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우리 정부의 대표도 국방장이 직접 참여해서 의논을 하도록 매년 그렇게 정기적으로 그에 대한 협의를 하도록 만든다면 그것도 한국형 핵무기의 공유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어떤 경우에든지 우리가 반드시 핵무장은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나라의 전망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미국을 포함한 그 어떤 나라의 경우에도 물론 우리의 우방이고 그리고 우리 안보 동맹국이긴 합니다만 어떤 경우에도 최악의 경우에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를 지켜야 되지 다른 사람의 힘에 의존하는 것은 너무 취약한 구조에 노출된다는 것이 저희 확신입니다.
제가 시리즈로 이제 공정과 상식의 회복을 각 분야별로 정리를 해가지고 시리즈로 발표하려는데요. 먼저 그 사법시험 제도의 부활,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이 로스쿨을 만들면서 사법시험 제도를 없애버렸는데 저는 그때부터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왜 반대했느냐? 사법시험 제도를 폐지하게 되면 못 가진 집안, 경제적으로 어려운 집안의 자식들은 더 이상 이제 신분 상승을 할 수 없는 신분 상승의 기회를 빼앗겨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법시험 제도를 부활시켜서 신분 상승의 빼앗긴 사다리를 다시 돌려드려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경쟁자가 없이 압도적으로 당선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여론조사에서 수치가 나오는 거 가지고서 설왕설래합니다만 그중에 일부는 아마 출마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고요. 출마하시는 분하고 뭐 저하고 경쟁을 만약 한다 그러면 아마 제가 압도적으로 당선될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너무나 간단합니다. 대통령 선거에 계속 나왔던 사람하고 대통령 선거에 안 나왔던 사람하고 따져서 봤을 때 누구를 알겠습니까? 국민들이. 김기현이라는 이름을 알지 못하는 국민들이 훨씬 많겠죠. 그러니까 인지도가 낮으니 모르는 사람을 지지한다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보면 제가 뭐 당장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낮아 보이지만요. 지금 이미 벌써 상승 국면을 그리고 있고 최근에 보니까 뭐 두 자리 숫자, 10자 숫자를 그린 것도 나오더라고요. 계속 올라가는 추세인데 결국 이제 전당대회가 벌어지면 누가 제대로 된 일꾼이냐. 그때는 사람을 두고서 평가할 것이고 특히 유권자가 우리 당원들이기 때문에 돈을 내시는 당원들이 당비를 내는 당원들이에요. 그분들은 관심을 가지고 쳐다보죠.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김기현이다. 아니 낡고 낡은 인물 할 것입니까? 새 인물 할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국민들이 우리 당원들이 낡은 인물 말고 새 인물을 원합니다.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